여기 한 장씩 나눠드린 거 있죠? 요 내용을 우리 이 선재 씨가 저한테 문자로다가 이걸 좀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제가 명쾌하게 거기다가 설명을 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사 한번 드리고 들어가세요. 안녕하십니까. 730 16대 선재입니다. 이거 받으셨나요? 네. 여기에 요 내용이 맨 위에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뜻이고 하니? 학자 선호회의라고. 이게 의심하는 의자예요. 배우는 자는 먼저 의식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 저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옛날 당나라 때에 주자가 제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엮은 책을 근사록이라고 해요. 근사록. 거기다가 제가 근사록이라고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학자 선호회의라. 배우는 자는 모르지 의식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선재 씨가 이런 내용을 주셔서 제가 참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배우는 사람은 뭔가를 찾고 한 가지를 찾고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잘 기록을 해왔어요. 내용을 보면은 전례교육생 선재입니다. 질문하기를 진설할 때 좌반 우백으로 하는데 시내 쪽에서 보면 반대가 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밑에 답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보시면 다 알겠지요? 지난번에 34페이지 아, 33페이지까지 했구나. 그 진설도에 대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군제의 진설. 오늘 그냥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대군 기신제 묘제 진설도. 여기 보면은 현행 우리가 대군하라고 이제 제한 때 진설도를 차리는 그대로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밑에 보면은 모사기와 띠풀이라는 내용입니다. 모사기와 띠풀. 모사기는 깨끗한 모래와 띠의 묶음인 모사를 담는 그릇이다. 제례에서 모상의 영혼을 맞아들이는 절차를 강신이라고 한다. 이때 땅에 있는 백을 부르기 위해서 제주는 강신잔에 술을 모사기 위에 3번에 나누어서 붓는다. 형태는 보통 작은 사발처럼 생겼으며 굽이 높다. 여기에 깨끗한 모래를 담고 띠풀을 한 뼘 정도 묶고 잘라 가운데를 붉은 실로 묶고 모래에 꽂는다. 띠묶음 대신 청솔이나, 청솔 알죠? 소나무 이파리 파는 걸 청솔이라고 해요. 또 벼찍을 쓰기도 한다. 벼찍을 쓸 때는 이 지저분한 걸 다 이 손으로 훑어 빼고 벼태만 쓰는 겁니다. 쓰기도 하고 한다. 이것은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띠풀은
벽과에 속하는 다년생 본초로서 고려 때에는 모향이라 하였고 조선시대는 백모향이라 하였으며 동의보감에서는 이 띠풀의 뿌리를 백무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이 백무근이라고 하는 것을 약에 써요. 제사를 지낼 때 정결한 모래를 잘 씻어 모사기에 담고 그 복판에 띄어 말린 것으로 다발을 하여 반드시 붉은 실로 묶어서 꽂은 것으로 제사 때는 꼬락한 제후이다. 정보 편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사에 대해서 해통주에는 제모 일이 소기 홍사 입 사중이라고 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고 하면은 여기 모는 그 띠모자입니다. 띠모자. 띠풀 얘기하는 거예요. 띠풀. 띠풀 일익. 일익이라는 한 주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먹을 가져다가 소기 홍사 붉은 실로 여기 로는 써있자를 로라고 합니다. 색입니다. 붉은 실로 속자 묶을 속자 묶어서 사중 모래 가운데에 세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군 영당대 진설도 제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예서에는 사시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진설도를 그려놓았다. 사시제의 진설도는 부부 두 분을 모시는 합설이나 한 분만 고려하여 각상을 그린 진설도가 있다. 예서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진설을 세게 하려고 제사상의 크기는 맞는 유지에 제사 음식을 배열 위치를 표기한 좌면지가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진설도는 제사상 크기에 맞게 제사 음식의 배열 위치를 그린 것으로 한지를 여러 겹으로 두껍게 하고 기름을 먹여 오래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에 25개의 원을 그려 그 안에 한 분의 기제사 음식을 표시하고, 그러니까 3개를 놓는 것을 원으로 그려서 표시를 했다 이거예요. 사참은 그 초하루 또 보름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참 진설도와 진찬식을 적어놓았다. 여러분, 제사는 이 사시제가 옛날에는 참으로 중요했나 봐요. 지금은 사시제가 거의 사라졌어요. 사시제는 언제지요? 한식, 단오, 또 추석, 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 단오를 제사를 안 지내고 우리는 어느 때 제사 지내죠? 단오제는 안 지냅니다. 우리는 동지절사를 지내요. 우리 청구원사에는 동지절사, 단오절사 대신에 동지절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절사 때는 그 시절에 나는 음식들을 주로 제상에 차리잖아요. 그래서 밥을, 정말 매를 차리느냐, 갱하고 반을 놓느냐 안 놓느냐를 상당히 많이 얘기거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설에는 우리가 떡국을 차리잖아요. 설에는. 그러면 왜냐하면 설에는 우리가 그냥 설 때 떡국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떡국만 먹고 말아. 거의가 보면은. 혹은 떡국을 뭐 건강상에 안 좋으신 분들이 집안에 계시면은 밥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거의 떡국만 합니다. 그래서 정조에는 떡국만을 봐요. 그런데 이 한식 때나 또 단오 때나 이런 때는 별식으로다가 뭐 쑥떡이라든가 송편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등등을 놓되
반드시 그때는 반경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서에. 설 때를 제외하고는 반경이 꼭 놓아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38페이지 하단에 제수와 제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수는 제사에 필요로 하는 제물의 음식 재료로 제례 음식의 준비 물품이고, 제수 밑에 제수는 청작 서수할 때 제수입니다. 이거는 제수는 조리된 제사 음식으로 고임을 하여 제사상에 진설된 제사 음식을 말한다. 이는 바칠 수, 드릴 숫자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두동미서. 두동미서는 예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서도동미라는 게 있어요. 서도동미. 우리 청권사 대군할아버지 제상에는 반드시 서도동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여기 오신 우리 우연님들 집에서 제양 오실 때는 동주소미로 하는 집안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 청권사는 그 반대야. 서도동미야. 머리가 서쪽으로 가고 뿌리가 동쪽으로 간다. 왜 그럴까요? 이걸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와 뿌리가 있는 제수를 머리는 서쪽, 뿌리는 동쪽으로 향하도록 진설함은 의례 권팔 소래 괴식의 편에 제16장에 보면은 어용부라는 뭐냐면 고기를 쓰는데 이 부자가 붕어 부자예요. 아마 옛날에는 붕어를 썼나 봐. 붕어. 왜냐하면 이게 바닷가에서 사시는 분들이야 뭐 여러 가지 생선이 많은데, 이 육지에서는 옛날에는 전부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구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붕어를 쓴 것 같아요. 12오이조라 한 10마리 내지는 5마리 정도를 도마에 놓고 있다. 이게 도마조자예요. 도마에. 지금은 제기였는데 옛날에는 생선을 도마에 놨나 봐요. 여기 이제 축제 우수진수라고 기록하고 있다. 거기다 올려서 머리가 이 우측으로, 그러니까 조상님이 봤을 때 우측입니다. 항시 예절 방위는 그 조상님이나 아니면 윗사람이나 아니면 여기서도 이 강단이나 이럴 때는 항시 북쪽으로 간주하고, 여기서 우측은 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을. 좌측은 동쪽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수진수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 머리가 서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를 추석하면 어류는 머리가 서쪽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즉 시인의 기준으로 우측은 서쪽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제사는 신도의 이속 위상의 예로서 서쪽을 숭상하기 때문에 대적, 어적, 호, 생선 등 머리와 꼬리가 있는 제수는 머리는 서쪽, 꼬리는 동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이를 이서외상 진설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에 이제 동두섬에는 그러면 무슨 진설법일까요? 요거는 오행진설법이라고 해요. 오행진설법. 아래를 인용하여 편찬된 예서. 이의 제초에는 고위, 비위는 따로 차리며 반갱은 생시와 반대로 차리면서 시적은 생시와 같이 오른쪽에 놓고 특별히 탕을 제시했으며 과실이 홀수, 서포통
해가 완벽하지 못하며 전체를 5줄로 차렸다. 여기 보면은 시적은 생시와 같이 오른쪽에 놓는다 했죠. 요거는 단설일 때를 얘기해요. 단설. 이 단설을 각설이라고 하는데 각설이 있고 합설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아버지 제사 때 어머니도 같이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합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제사는 4대조를 다 모시잖아요. 이제 4대조를 다 모시는 집안에서는 이때는 각설 놓는 게 원칙입니다. 각설은. 왜냐하면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같은 상에 할 수는 없잖아. 옛날에 우리 어려서 보면요,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밥상에서 절대 같이 안 잡혔어요. 따로 잡혔어, 따로. 애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사상도 그와 같이 차렸어요. 예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김장생의 가래 진남에는 고와 비위는 따로 차리며 시접은 이때는 중앙에 있다. 합설 때는 시접이 중앙에 놓죠. 네, 그것이 맞습니다. 반서, 갱동하는 것과 잔반은 하나씩 따로 두는 것, 과실이 짝수, 서포동해하는 것은 제의주와 같으나 탕이 없으며 전체를 사열로 차렸다. 이제의 사례편람에서는 그 비위를 각설하든지 합설하든지 말하지 않고 잔반은 하나씩 제시했으며 시접은 중앙에 있다. 반서, 갱동, 또 서포동해는 분명히 하면서 젓갈과 감주는 해입니다. 해를 함께 차리게 했으며 탕이 없고 과실은 짝수, 전체를 내열로 차렸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당시의 대표하는 예술조차 제사상 진설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예서마다 이렇게 모든 예서는 잘 아시지만은 주자 가래를 인용해서 다 만들었어요. 어느 옛날 선생님이다 하더라도 꼭 주자 가래를 펴놓고 그거를 인용해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러니 우리 이 일가 우리 우연인들 각 지방에 사시고 각 집안마다 같은 리가 없죠. 다 틀려요, 조금씩. 그래서 가갈에 너의 제사에 밤내라 대추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과일의 진설, 제기, 홀장 및 수랴. 일반적으로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을 제수하고 제사상의 제사 음식을 배회하는 것을 진설이라 하며 진설된 음식은 제수라 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진설도라고 합니다. 진설에 있어 가장 민감한 것이 역시 음식 중에서도 과일과 관련된 숫자이다. 과일은 홀수로 써야 한다는 관념이 그것이다. 그리고 과일 접시수가 홀수로 표시된 것은 율곡 선생이 지은 경목요별 뿐이다. 이 외에는 과일을 홀수로 쓰라는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이 예서들이 많은데 다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과일은 꼭 홀수로 쓰지요. 1, 3, 5, 7, 9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이 여기 경목요별을 지으신 율곡 선생의 편찬된 그 예서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예 이거 없어. 얘기에 의하면 진씨가 말하기를 정자가 정입니다. 소정자. 솥과 조, 도마에 담는 것은
하늘에서 나는 것을 주로 하는데 하늘에서 나는 것은 양에 속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홀로 하고 홀수로 하고 변 그릇과 다음에 두 목기에 담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을 주로 하는데 땅에 나는 것은 음에 속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짝수로 하는 것이다 하였다. 변과 두에 담는 재물이 바로 과일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했는데 우리가 이 나무에서 이렇게 나무에서 매달리는 거는 양이라고 해요. 양과라고 해요. 양과. 그 다음에 땅에서 기어서 나는 거 있잖아요. 뭐 참외나 오이나 수박이나 얘들은 음에 속하는 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진술을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서나 사례편령 등 이 접기에 세운 예서들에 의하면 과일은 6그릇을 쓰는데 없으면 4그릇이나 2그릇을 쓴다 하여 짝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과일은 제사 지내는데 가면은 홀수로 제기를 놓은 집도 있고 짝수로 놓은 집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전례원인들은 반드시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짝수예요. 제기는 반드시 짝수입니다. 무슨 제기? 과일. 그 다음에 이게 육류 정도 있잖아요. 우무린이라고 그러나 어적, 개적, 무슨 이런 또 육적 이런 것들은 홀수예요. 홀수.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 볼 때 생선과 고기는 홀수로 쓰는 것이 옳고 과실과 채소는 짝수로 쓰는 것이 옳다고 봐야 한다. 특히 제상 진설에 음양의 원리를 적용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밑에 제가 이걸 담았습니다. 천산양수,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않는 음식은 양수인 홀수. 그 다음에 지산음수, 땅에 뿌리를 내리는 모든 음식은 음수인 짝수. 이 원칙에 따르면 과일은 땅에 뿌리를 내린 열매이므로 그릇의 수는 짝수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과일의 기본이 뭐죠? 과일의 기본. 과일의 기본은 조율, 시이라고도 하고 조율 이걸 반대로다가 이시라고 돼요. 이시, 시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감이 먼저 들어갑니다. 삼색과일이므로 4그릇. 여기서 삼색과일이라면 뭐가 들어갈까요? 대추가 빨갛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4가지가 있잖아. 4가지. 빨간색, 하얀색, 노란, 배는 누렇잖아. 그래서 그렇게 삼색이라고 그래요. 이제 밤은 이제 그런 삼색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비록 같은 원칙이 있으나 옛날과 달리 현 시대는 과일도 구하기 쉽고 그 종류가 다양해졌으므로 평소 고인께서 즐겨 드시던 과일을 포함하여 차리되 원칙을 조금 어겨 차린다 하여도 크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혹시 짝수의 과일 수를 말할 때에 크기가 큰 배나 과모의 경우에는 홀수나 짝수를 헤아릴 수 있겠지만 크기가 작은 암이나 대추의 경우는 홀수나 짝수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일의 개수가 아닌 제기의 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다음은 과일 상하 베어내기. 그 상차림할 때 과일을 이렇게 깎아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이게
위로 가야 되는지 밑으로 가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제가 이걸 아주 명시했습니다. 배나 사과 같은 생과를 위아래로 자르는 것은 과일을 높게 고임새, 여기서 고임새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척본사는 그전에는 봉정이라고 해서 봉정. 근데 봉정이란 말은 없어요. 사전에도 없습니다. 고임새라고 그래요. 고임새. 아니면 괴임새.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고요. 고임새 하기 위한 방법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각 문중에 따라 어떤 집안에서는 과일의 높이를 작게는 한자에서 한자 반 주장하며 과일을 높게 쌓아 올려 진사라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 집안별로 그렇게 고임새 하는 것은 아마도 조상의 제사를 잘 모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일의 껍질 깎기와 상하, 과일의 껍질을 벗기는 것은 조상님께서 잡수시기 즉 흠양하시기 편리 함이라지만 그러나 껍질을 벗겨놓으면 표면의 색상이 변하게 되므로 대부분 껍질을 벗기지는 않는 편이다. 그리고 모든 과일의 고임은 음양 오행의 원리에 따라 꼭지 부분이 위로 가게 진설한다. 꼭지 부분이 상이 되고 배꼽 부분이 하가 되므로 상이 위로 향하도록 고임하되 감은 예외입니다. 감은 꼭지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좀 흉해요. 만약에 그 위로 오르면은. 그래서 감은 반대로 차린답니다. 감만.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그 제수 진섭에 대한 요점만 제가 정리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집에서 제양을 모실 때 조금 좀 아리송금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두법과 수축법. 대두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모실 때 충문을 쓰잖아요. 그런데 충문이 이 충문 쓴 걸 보면은 다 틀려요. 거의가 다. 그래서 이 충문 쓰는 법이 있어요. 법이. 이거를 대두법이라고 해요. 충문 쓰는 법을. 대두법. 이 대두법을 알으면은 충문 쓰는데 아주 용이하게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충문은 원칙적으로 대두법을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충문에서 띄어쓴 것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해설이 이해를 돕고 충문을 읽을 때 숨을 새는 보편적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함이다. 원래 그 한자어는요 띄어쓰는 법이 없어요. 옛날 고서에 보면은 그냥 전부 다 붙였었어요. 그러나 충문만큼은 예외로 옛날 그 공문에도 보면은 전부 띄었었어요. 왜 그러냐?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거 아니야? 호흡을. 그리고 그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여기 뒷장에 나오지만 내용들을 충문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머릿속으로 그 내용을 알아서 얘기해야 돼. 반드시. 유세차는 그냥 유세차만 할 게 아니라 유세차가 무슨 말인지를 머릿속에서 딱 해석을 해야 돼. 사례편람에는 휘일부림을 정말이자면 행을 줄을 말합니다. 줄을 바꾸어 휘자를 현자와 같은 칸에 쓰도록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장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한두 칸 정도 띄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이 대두법이라는 것은 쭉 쓰다가 위로 올라오는 것을 대두라고 해요. 근데 오를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한두 자 더 밑으로 간격을 더 두는 거야. 이것도 대두법이에요. 띄는 거. 대두법이란 충문을
할 때에 수축할 때에 경의를 표하는 글자를 줄을 바꾸어 다른 줄보다 한 글자 올려 적는다든가 글의 중간을 띄어 쓰는 방법 등을 말하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은 임금의 묘호, 관련 용어인 정, 시 등과 두 번째 조상의 관련 용어인 현자, 휘자, 존령, 동령, 신, 향, 부 등. 부는 이제 초상 때 이게 넓은자이기 때문에 초상 때에 이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을 지칭하는, 우리가 산신제를 지내잖아요. 이때 보면 토지지신이라는 게 나와요. 이때 토지지신도 이것도 대두법에 적용이 됩니다. 대두법은 존경의 표시로서 다른 글자에 비해 몇 글자를 올려 쓰느냐에 따라서 단대, 쌍대, 삼대의 방식으로 표기되는데 일반적인 존경의 대상에는 단대이고 극존, 임금이나 아주 높으신 분, 이때는 상대에게는 쌍대 내지는 삼대의 형식을 취한다. 그렇게 한자를 띄느냐 두자를 띄느냐, 이것이 쌍대, 2대, 3대 보통 이래요. 신비나 위패 그리고 지방의 글씨 중에서 옛날 관직에 기록된 경연, 정, 시 등 경의를 표해야 할 글자는 대두법을 적용하여 밑으로 한두 칸 띄어 쓴다. 그러나 신주, 신의의 신자만은 대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신자는 대두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예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신주, 위패, 지방은 그 형상 자체가 경의의 대상이므로 신자는 굳이 대두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신주, 신의의 이 신자만은 밑으로 한두 칸 띄어 쓰지 않고 이 글자와 같은 간격으로 쓴다고 한다. 주석에 보면은 이 주자, 충문에서 현자 그리고 향자는 줄을 받고 한자 내어 쓰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것을 대두법이라 한다. 연호나 시호 그리고 왕이나 세자를 지칭하는 단어를 내어 쓰거나 본문 중에 있을 때 한 칸 비워두는 것을 대두법이라고 한다. 충문은 원래 주자가 아래에 그 뿌리를 두었다. 어찌 보면 역사가 꽤나 깊다. 명나라 구전의 지은 가래 절에도 유는 내어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유자는 위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죠. 여기 내용에 예서에 나와 있는 건데 유자를 맨 위에 쓰시는 분들이 더 있어요. 그러나 유자는 별도의 칸에 좀 내려서 씁니다. 본래 유 다음에 연호를 쓰는 것이다. 유는 맨 먼저 한 줄에 들여 쓰기를 하고 다음 줄에 연호를 쓰면서 비로소 내어 쓴다는 말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충문을 쓸 적에 유자는 이 유자는 별도의 줄에다가 하나 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좀 떼서 여기다 이제 세차가 들어가겠죠. 세차. 이렇게 들어가게. 요세차. 저런 식으로 띄어 쓴다 이 말이죠. 충문상 제조를 부상에는 고자, 부모상에는 모상에는 애자, 양친상에는 고애자. 이건 다 아시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갔다.
이때는 졸국 전까지는 고장, 외로울 고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어머니가 먼저 들어와 있어. 이때는 애자, 슬픈 애자. 그 다음에 이게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부모님이 같은 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고애자. 그래서 졸국 전까지는 반드시 이렇게 쓰고 졸국이 지나면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효자라고 씁니다. 다음엔 착축과 수축. 충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착축과 수축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착축은 충문의 내용을 짓는 것이고 수축은 충문을 축지에 정성대로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그 제사를 지내게 된 연유를 육하원 측에서 형식으로 구하고 제사를 받으시라는 줄거리로 이루어지며, 충문 내용은 근이 글자 이전에 모두 써야 한다. 내용은 근이 이전에, 왜냐하면 근이 하면은 청작 서수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근이 청작 서수는 맑은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 그렇죠? 여러 가지 음식. 서수할 때 그 음식 숙사입니다. 음식. 여기까지는 음식이야. 그러면 의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의로는 무슨 글자를 새기냐면 써이자를 새깁니다. 써이자. 근이할 때 써이자. 근이할 때 상자를 먼저 새기고 이자가 남아 있잖아요. 청주는 맑은 술. 청작, 서수하면 여러 가지 음식. 의로. 써이자는 로로 새기, 로. 핸드폰에 보면 써있자를 쓰고서 거기 뭘로 새기나 그 내용을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다음은 충문의 삭과 월번의 고찰. 충문의 전문 중 태세 다음에 기월, 간지, 사기라 되어 있는데, 삭의 의미가 초하루의 일진이냐 달의 월건이냐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바 있어 이를 논하고자 한다. 이게 월건을 쓰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다 명시를 한 거예요. 조선 왕조실록 연대기에 일진만 기록한 예로 일진이 더 확실성이 높다는 견해로 개제사나 충문에 사기를 쓴 정과 좀 더 새게 부연 결론 지우자면 그 달의 초하루가 그 달의 모든 기준이 되므로 과거 왕조실록에도 사건의 날짜를 생략하는 반면 그 달의 사길 내지는 일진을 쓴 경우가 허다하며, 월건은 정월로 시작하여 12월, 정월은 매년 인월입니다. 인. 범의달이야, 범의달. 어느 해고. 12월은 축의 달이야, 소. 달로 끝나며 매년 12지가 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윤월, 윤달이 있는 해의 윤월은 월건 간지를 배당받지 못하므로 월건 간지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충문사 월건은 아무 의의가 없다. 따라서 충문 서식상 삭자는 초하루 일진이 분명하다 하겠다. 윤달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월건이 배당이 없어요. 윤달에는. 그리고 이 월건이라는 것은 양력에는 없고 음력에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윤달에 무슨
묘 2장이라든가 좀 많이 옛날에 보면은 날짜를 뭐 가려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혼날에는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래. 어이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 독축법. 독축법이란 조상신의 넋을 추모하고 동망을 흠모하면서 제의례시 충문을 읽는 그 시점이야말로 의례 행사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전에 의하면 태고불가, 태저불가, 가성불가, 독하되 여소, 여원, 여무라 하였다. 이를 주석하면 조상신을 생각하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흐느끼며 조상에 대한 죄스러움으로 하소연하듯 읽어야 한다는 뜻으로 오로지 제사, 그날 제사에 잡수시는 시인의만을 생각하며 독축 충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독축을 하면은 그 참여한 모든 참여자가 약간 눈시울이 젖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독축을 하면은,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독축을 하면은 이런 게 안 돼. 또한 독축은 제의례를 특수성에 맞추어 문단마다 띄워서 참사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엄숙하게 읽어 내려가면 무난한 독축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문단마다 적절하게 띄우고 고저 음절에 따라 읽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충문 내용을 아로새겨야 하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만큼 축을 읽는 축관은 먼저 해당 충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충문을 읽으면서 충문 내용을 머릿속으로 아로새기지 않으면은 이 충문 읽을 때 가만히 내가 이제 어디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글자를 그냥 어떻게 그냥 좀 알아듣기 힘들게 잘 모르나 봐.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 대충 그냥 읽고. 그런 분들이 충문 읽으면 안 되죠. 충문 읽을 때는 글자 하나하나는 물론이고, 이 같은 글자라도 음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 휠, 부림 하잖아, 우리가. 그게 임자들이고 림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림으로 읽어야 되는지, 임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충분히 그걸 새길 줄 몰라서 그래. 유세차 하면은 유는 무슨 뜻이냐? 세차는 뭐고? 이게 머릿속으로 읽어가면서 머릿속에서 탁탁탁탁탁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게 독축하는 축관이에요. 또한 독축은 제의례라는 특수성에 맞추어, 이게 있죠? 충문은 신의 대상으로 하는 의례, 그 의례를 행하는 의미를 밝히고 신에게 어떤 사실을 구하거나 축원을 드리는 글을 읽는 행위로 매우 엄숙하게 행해지는 제의례 절차이다. 제의례시 축관을 별도 세워서 읽는데 그 이유는 제례를 주관하는 주인이 이 감격과 슬픈 심정 때문에 조상신에게 제사의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사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미를 알려주는 목적도 있다. 독축이야말로 진짜 그 제사에서 뭐 요즘 그 흔히 애들 얘기다가 하이라이트라고 하나? 아니 핵심이에요, 핵심. 충문을 말이야 잘 읽어야 그날 제사가 아주 정말 잘 된 거예요. 근데 충문을 잘 못 읽었다는 모두가 기분이 좀 언짢아. 제사를 지내기도 좀 껄쩍지근해요.
독촉을 잘 하려면 1. 충분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적절하게 띄어서 읽어야 하고, 두 번째, 충분 내용을 절기에 따라 장단, 음을 적절하게 맞춰야 하며, 세 번째, 충분 내용에 맞으면서 고, 저, 장, 단에 부합하고 너무 늘어지거나 너무 조급하게 읽어도 아니 된다. 또한 충분 내용이 짧을 경우엔 천천히 속도를 느리게 읽고, 내용이 많을 경우엔 지루하지 아니하게 보통 속도로 읽어야 한다. 충분 내용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옛날 임금들 같은 경우나, 또한 그 불처리 신들 모신 집안에 보면은 그 불처리도 뭐 여러 가지 그 벼슬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가 그냥 쫙 많아요. 그럴 때는 조금 빠르게 읽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축과는 충분 내용을 아로새기며 가성이나 괴성을 내지 말고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그리움을 호소하는 목청으로 독촉을 하면 부복한 참사원들이 억장에 녹아난다. 이것이 바른 독촉법이라 할 수 있다. 독촉을 잘하면요, 집안에서 이 졸국 후회라도 어머니 아버지 들어갈 때 독촉을 잘하면은 막 울어요. 진짜. 그 따님이나 며느님, 아드님들이면 사랑을 받은 그 부모님한테 이 독촉하는 소리를 딱 들으면은 막 소리가 막 나게 울어요, 진짜로. 독촉이란 무엇이냐? 독촉이란 제사를 받드는 자손이 제사를 받는 조상에게 제사의 연유와 정성스러운 감회, 그리고 간략하나마 마련한 제수를 고라는 것이다. 특히 회제사에서 지방을 붙이면 충무를 읽는 것이 원칙이다. 살아계신 어른에게 색다른 음식을 올릴 때 의당 고난한 말씀을 올리는 것처럼 조상신에게도 제수를 올리면서 그 연유를 고하는 충문을 작성해야 한다. 이게 요즘들 충문을 잘 못 한다고 해가지고 보면 지방만 쓰고 제사 지내는 집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방을 붙이면은 반드시 충문을 읽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은 앞으로 여기 전례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미래 청권사 전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전국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책은 정말 정성 들여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 마치 이거를 좀 수시로 집에서 이렇게 보시도록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강사님께 차려.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